안녕하세요. 카오스그룹의 이재화입니다. 오늘은 V-Ray 차세대 렌더러인 라이노용 V-Ray 넥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웨비나에서 V-Ray 넥스트 for 라이노의 향상된 워크플로우와 그래스호퍼 기능, 빨라진 렌더링이 주는 멋진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에셋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살펴보고, 또 V-Ray 넥스트의 신인텔리전스 알고리즘으로 인한 워크플로우 간소화와 빠른 렌더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PU 렌더링도 역시 강력한 프로덕션 기능과 함께 전체적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스호퍼에서 V-Ray를 사용하여 설정을 유지한 채 애니메이션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들이 결합된 V-Ray 넥스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먼저 업데이트된 UI부터 살펴본 후에 V-Ray 넥스트의 빠르고 직관적인 씬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인테리어 씬이 있는데 벽 앞에 테이블이 있고 아트 장식이 있습니다. 자, V-Ray 아이콘을 클릭해서 V-Ray 에셋을 관리할 수 있는 에셋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넥스트 에셋 에디터는 워크플로우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에셋 에디터의 위쪽을 보면 아이콘이 있는데 V-Ray 넥스트의 각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현재 파란색 아이콘이 보이는데 흰색 아이콘은 데이터가 있지만 선택되지 않았고 회색은 데이터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여기 라이트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전체 씬의 모든 라이트가 보입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라이너 선이 있고요. 텍스처 탭에도 역시 엔바이러먼트 스카이가 있습니다. 텍스처 탭을 우클릭하면 다양한 V-Ray 텍스처의 리스트가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렌더 엘리먼트 같이 데이터가 없는 항목은 왼쪽을 클릭해도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리스트가 열린 채로 중복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지오메트리 탭을 클릭하면 V-Ray 클리퍼 같은 V-Ray 지오메트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라이트 탭에서는 각 V-Ray 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고 매터리얼 탭 역시 다양한 매터리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드랍다운 리스트는 지정된 V-Ray 기능들을 보여주고 원하는 것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A를 누르면 한꺼번에 선택됩니다. 또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에셋 에디터 아래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매터리얼, 텍스처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왼쪽 메뉴를 열어서 매터리얼 라이브러리와 새로운 크리에이션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기도 역시 같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쉽게 에셋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커브를 검색하면 베지어나 스플라인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랍다운 화살표를 클릭하면 많은 매터리얼 카테고리를 볼 수 있고 특정 매터리얼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하부 폴더에 들어있는 관련 내용의 전체가 검색됩니다. 플로어링을 입력하면 콘크리트 바닥, 목재 라미네이트 바닥 등이 표시됩니다. Shift를 누르고 다중 선택할 수도 있고 우클릭해서 씬에 애드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되었죠?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고 매터리얼을 선택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V-Ray 넥스트에서는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리 모아둔 VRMAT 파일이 있는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로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이 있죠? 렌더 엘리먼트, 라이트, 매터리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커스텀 라이브러리는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하거나 네트워크로 공유할 수 있는데요. 라이브러리에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씬에 추가하려면 스팟라이트를 이렇게 간단하게 드래그하면 보시듯이 에셋 에디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인텐시티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싶다면 역시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를 클릭해서 교체하거나 다른 곳을 클릭해서 취소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저장하려면 우클릭해서 세이브 에즈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월 클로즈업 뷰로 가서 새로운 컬러 컬렉션 커브로 텍스처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터리얼 탭을 선택하고 새 제너릭 매터리얼을 추가하고요. 브릭 매터리얼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브릭으로 바꾸겠습니다. 벽을 선택하고 매터리얼에 우클릭해서 Apply to Selection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메뉴를 열면 매터리얼의 변화를 알 수 있는 프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드래그하면 매터리얼의 느낌을 알기 쉽게 창을 적당한 사이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아이콘을 클릭해서 베이직과 어드밴스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직 세팅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브릭 매터리얼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퓨즈 슬롯에 텍스처를 클릭해서 비트맵을 로딩합니다. 자, 브릭 디퓨즈 파일을 선택하면 이렇게 프리뷰의 텍스처가 보입니다. 이제 업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컨트롤과 업 키를 클릭하면 한 단계 전인 브릭 매터리얼 파라미터로 돌아갑니다. 또 왼쪽 아이콘을 누르거나 컨트롤 레프트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전 단계로 갑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을 만든 다음에 프리뷰 모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월 클로즈업 모드로 하면 이렇게 매터리얼이 렌더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네, 여기 벽돌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디퓨즈 맵만 있기 때문에 좀 플랫해 보이네요. V-Ray 넥스트에서는 커브를 사용해서 텍스처를 범프 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디퓨즈 텍스처를 범프 맵으로 드래그하고 카피를 선택하면 텍스처를 따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를 선택해서 텍스처를 수정하면 인스턴트도 같이 수정됩니다. 그리고 디퓨즈가 필요하지 않거나 텍스처 대신 컬러를 원할 때 디퓨즈 텍스처를 끄면 됩니다. 자, 매터리얼이 어떻게 보이는지 인터랙티브 렌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I 디노이저 석에 아주 빠르고 부드러운 프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벽돌의 범프가 반대로 보이네요. 네, 이런 것은 넥스트에서 커브를 사용해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범프 슬롯에서 우클릭하고 랩인 서브 메뉴에 스플라인 커브를 선택합니다. 랩인 메뉴에서 스플라인 커브를 만드는데 이 경우에 먼저 카피된 벽돌 텍스처는 스플라인 커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다른 텍스처에 넣을 수 있고 텍스처에 컬러 컬렉션을 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자, 이제 디퓨즈에 휴 세츄레이션 밸류 수치가 있는 커브가 있습니다. 범프 맵을 한번 조절해 볼까요? 세츄레이션을 오른쪽 아래로 내리면 이미지가 그레이스케일이 됩니다. 다음엔 밸류에서 커브 방향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벽돌이 튀어나온 방향이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인터폴레이션 모드를 변경하면 커브 쉐입을 수정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모드를 스플라인으로 하면 커브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조절해보면 디테일이 더 살아났습니다. 이제 매터리얼 윗단계로 가서 범프 맵을 2로 증가시키면 역시 벽돌의 디테일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엔 리플렉션을 보면 범프 맵을 리플렉션 컬러에 간단하게 드래그해서 카피합니다. 다시 텍스처로 들어가서 커브를 사용해서 반사가 덜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를 낮춰서
반사가 흐려지게 해볼까요? 네, 이제 인터랙티브 렌더를 멈추고 넥스트의 새 에셋 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아까 추가한 스플라인 커브와 벽돌 디퓨저 텍스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셋 트리는 라이트, 지오메트리, 렌더 엘리먼트, 텍스처도 역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씬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텍스처에 레이블을 줘서 맵을 구별할 수 있고 또 텍스처 슬롯에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에셋 트리에서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각 매터리얼 간에 카피 또는 인스턴트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벽돌 매터리얼을 왼쪽 메뉴로 드래그해서 차후 또는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라이브러리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듯이 V-Ray Next에선 매터리얼을 만들고 관리하고 커브를 사용해 수정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에셋 트리의 유연성과 팀과 매터리얼을 공유할 수 있는 커스텀 라이브러리 덕분입니다. V-Ray Next는 여러분의 매터리얼 작업을 이전보다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V-Ray Next의 메탈릭스 옵션을 사용해서 메탈릭 PBR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V-Ray Next의 메탈릭스는 서브스탄스 디자이너 같은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PBR 워크플로우와 호환됩니다. 네, 이것은 금속 같은 것에 현실감 있는 재질을 쉽게 만들어주고 서브스탄스 같은 툴에서 결과물의 PBR 텍스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벽 장식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메탈릭 매터리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랙티브 렌더를 해서 한번 볼까요? 보시듯이 그냥 회색이고 아직 금속처럼 보이지는 않죠? 네, 아직 메탈리스 수치를 설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메탈리스 수치는 온오프 스위치 같이 0 또는 1로 금속이 아니거나 금속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0과 1 사이의 값은 물리적으로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지금은 메탈리스 수치가 0이어서 금속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PBR 워크플로우의 장점은 적은 수의 텍스처로 복잡한 결과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컬러 텍스처 슬롯에 우클릭하고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미리 만들어둔 디퓨즈 맵을 불러옵니다. 네, 이제 로딩 됐고 이미지에 흰색과 금색 패턴이 보이네요. 이제 상위 구조로 돌아가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월 클로즈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탈리스 수치를 조절하지 않아서 아직 금속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메탈릭 텍스처를 로딩해보면 어떤 부분은 금속처럼 보이고 어떤 부분은 금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sRGB에서 리니어로 바꿉니다. 네, 이것은 텍스처의 감마 보정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더 정확해집니다. 네, 매터리얼이 더 금속 느낌처럼 보이지만 중간값인 회색을 지워줘야 합니다. 메탈리스 맵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마스크처럼 작동하게 되는데 회색이 있다는 뜻은 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수정해보면 회색을 지우기 위해서 랩인 옵션에서 베지어 커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모드를 RGB에서 모노로 바꾸면 그레이스케일로 작동합니다. 다음엔 컨트롤 포인트를 2개 만들고 세로로 직선으로 정렬하면 검은색과 흰색으로 됩니다. 네, 이제 이 장식은 금속과 비금속이 구분되었죠? 네, 여기서 수직선은 금속이냐 아니냐의 쉐이딩 한계값 역할을 합니다. 수직선 위치가 오른쪽이면 검정색이 넓어지면서 금속 부분이 줄어들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흰색이 넓어지면서 금속 부분이 커집니다. 네, 위치를 중간쯤 놔서 밸런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 왼쪽 상단에 핀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리뷰가 텍스처를 조절하는 중에도 현재 보는 것에서 고정이 됩니다. 다음엔 러프니스 텍스처를 넣어보겠습니다. 러프니스 수치는 반사의 선명도를 제어하는데요. 0값은 거울 같아지고 수치가 올라갈수록 흐릿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컬러 스페이스를 리니어로 바꾸고 금속의 느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왼쪽 상단에 메탈릭 라벨을 클릭해서 메탈릭 매터리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터랙티브 렌더를 멈추고 범프 앤 노멀 맵을 켜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노멀 맵으로 바꾸고 노멀 맵 텍스처를 로드하겠습니다. 다시 컬러 스페이스를 리니어로 바꿀 건데요. 노멀 맵은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다시 위로 돌아가서 어마운트 수치를 0.7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를 다시 해서 한번 효과를 볼까요? 자, 표면에 실제 같은 돌기를 만들어서 더 디테일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수정해보면 메탈리스 베지어 커브에서 컨트롤 포인트를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회색이 줄어듭니다. 네, 더 괜찮아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PBR 워크플로우에서 메탈리스 수치를 사용해서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렌더를 멈추고 메탈릭 매터리얼을 페인팅으로 리네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매터리얼을 드래그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또 우클릭해서 세이브 에즈를 선택하면 지금 사용하지 않는 다른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동료가 같은 네트워크의 라이브러리에서 동시에 작업 중이라면 간단하게 리플래시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V-Ray Next의 새로운 라이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의 씬과 비슷한 씬이 있습니다. 가구가 더 추가됐고 씬의 대부분이 매터리얼이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벽 장식부터 볼까요? 벽 장식을 선택하고 방금 만든 금속 매터리얼을 이 씬의 벽 장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을 우클릭해서 적용합니다. 이제 매터리얼 탭을 스크롤 해보면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네, 여기 브릭 매터리얼도 있는데 이것은 V-Ray Next에서 쉽게 매터리얼 수정을 보여주기 위한 예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도 같은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미리 만들어둔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매터리얼이 있는데 에셋 트리를 열면 디퓨저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범프 같은 맵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디퓨저 맵을 카피한 다음에 컬러 컬렉션에서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범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세팅 탭으로 가서 디노이즈 옵션을 켜겠습니다. 넥스트에선 엔비디아 AI 디노이즈를 사용해서 매우 빠르게 지능적으로 노이즈를 줄입니다. 이것은 특히 인터랙티브 렌더링에 유용하므로 매우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사용하려면 디노이즈 세팅에서 그냥 엔비디아 AI 디노이즈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업데이트 프리쿼시 수치를 100으로 하면 디노이즈를 가능한 자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에는 렌더 아웃풋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이프 프레임 모드를 켜면 비주얼 프레임 오버레이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뷰포트와 렌더 이미지 간의 에스펙트 레시오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펙트 레시오를 커스텀으로 바꿔서 체인 아이콘을 클릭해서 에스펙트 레시오를 언락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커스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가로 세로 비율을 이미지 사이즈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너비를 좀 줄이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렌더 프리뷰가 시작되면 잠시 후 AI 디노이즈가 시작되고 노이즈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디노이즈 덕에 빠른 피드백으로 씬의 감을 잡기가 쉬워졌고 수정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네, 느낌이 좋아 보이죠? 이제 렌더링을 멈추겠습니다. 이제 렌더 카메라 2로 가서 넥스트의 V-Ray 오브젝트 관리 기능의 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 탭을 보면 보시듯이 오브젝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6개의 V-Ray 퍼로 되어 있습니다. V-Ray 넥스트에선 각각 다른 세팅을 라이너 패널에서 바로 지오메트리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펫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새로운 V-Ray 프로퍼티 패널에서 V-Ray 펄을 아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씬의 다른 러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면 보시듯이 쉽고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패널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데 펄을 생성할 수 있고 펜 아이콘을 사용해서 선택된 것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 V-Ray 클리퍼 및 V-Ray 메쉬 라이트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몇 가지 V-Ray 롤아웃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렌더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V-Ray 라이팅 애널리시스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라이트 레벨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렌더 엘리먼트에서 라이팅 애널리시스를 선택합니다. 프리뷰에서 보시듯이 이 렌더 엘리먼트는 조명의 세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뷰처럼 펄스 컬러 그라디언트 또는 그리드 포인트를 배치하는 그리드 오버레이 모드에서 일루미넌스 또는 루미넌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로우 레전드 옵션을 켜면 렌더 아래쪽에 색상 바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메뉴를 닫고 세팅해서 렌더링을 준비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모드 스위치를 끄고 프로덕션 렌더를 시작합니다. 라이팅 애널리시스 엘리먼트는 일반적으로 프로덕션 워크플로우에서 사용되는 포스트 이펙트입니다. 라이팅 애널리시스는 인터랙티브에서도 업데이트가 되긴 하지만 프리퀀시 수치가 100일 경우에만 정확합니다. 자, 이제 렌더링이 됐네요. 라이팅 애널리시스 엘리먼트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임의의 색으로 표시되는데 파란색은 낮은 값을 나타내고 빨간색은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아래쪽의 맵 레전드는 그라디언트에서 컬러 스펙트럼의 럭스 값을 대략적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함께 라이팅 애널리시스를 사용하면 씬의 조명을 실제 값에 대입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전반적으로 라이팅이 괜찮지만 좀 더 빨리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V-Ray 넥스트의 새로운 조명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탭으로 가서 지금까지 씬의 라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많이 쓰이는 설정인 라이너 선과 엔바이러먼트 스카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메인 라이팅 소스가 있고 포탈 라이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포탈 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이전 버전에서는 인테리어 씬에서 일반적으로 포탈 라이트를 설정했었습니다. 렉탱글 라이트에서 포탈 라이트를 체크하면 실외의 빛과 색감을 실내 공간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V-Ray 넥스트에서
아답티브 돔라이트는 포탈 라이트를 설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렌더링 속도가 씬에 따라 최대 7배까지 빨라집니다. 가장 좋은 점은 지능적인 어댑티브 샘플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씬의 어떤 부분을 샘플링해야 할지 자동으로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탈 라이트를 지우고 씬에 돔라이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돔라이트를 선택하고 바깥쪽에 클릭해서 배치합니다. HDRI를 로드하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이미지 베이스 라이팅을 하지 않으려면 그냥 캔슬해도 됩니다. 이제 렌더 카메라로 돌아가서 에셋 에디터에서 돔라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파라미터가 있는데 엔바이러먼트 스카이 텍스처를 HDR 텍스처 슬롯에 간단하게 드래그해서 인스턴트로 카피합니다. 또 체크박스를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프리뷰에서 조명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미스피어에서 모드를 스피어로 해서 HDRI의 수평선이 아래로 가도록 합니다. 여기 프리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에 보시면 아답티브 샘플링이 가능한 박스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이너스 선과 함께 새로운 아답티브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엔바이러먼트 스카이를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랙티브 렌더를 한번 시작해보죠. 네, 보시듯이 엔비디아 AI 노이즈가 먼저 작동되고 그리고 포탈 라이트 없이도 씬이 아주 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답티브 돔라이트를 사용하면 라이트 포털을 설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이미지를 훨씬 빨리 렌더링합니다. 아답티브 돔라이트와 라인 오브 선을 사용해서 렌더링을 해봤고 이제 씬에 로딩된 HDRI 데이 텍스처를 여기 있는 HDR 슬롯에 넣어보겠습니다. HDRI를 사용하면 씬에 다양한 조명을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오브 선을 해제하면 HDRI만 사용해서 렌더링하게 되는데 여기 프리뷰를 보시면 조금 어둡게 보이네요. 그래서 HDRI가 씬에 충분한 빛을 만들도록 돔라이트 인텐시티를 40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히스토리에 미리 렌더된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답티브 박스를 체크한 것과 하지 않은 것입니다. A, B를 비교해보시면 아답티브 돔 이미지가 오른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2분 11초 그리고 4분 2초 정도이고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아답티브 돔라이트의 퀄리티와 속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라이트를 설치해서 인테리어 저녁 씬을 라이팅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라이노의 V-Ray 넥스트의 새로운 라이팅 향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렉탱글 라이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선택하고 어레이 커맨드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에셋 데이터를 열면 V-Ray 넥스트에서는 여기서 바로 사이즈를 조절하면 크기가 뷰포트에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넥스트에서 유연하게 작업하는 방법으로서 각 라이트의 스케일을 약간 변경해 보겠습니다. 뷰포트에서 스케일을 조절하면 인스턴트지만 다른 조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에셋 데이터에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인스턴트 라이트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넥스트에서는 프리뷰 창에서 라이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굳이 렌더링 하지 않아도 빛의 인텐시티, 컬러 등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듯이 이렇게 수치를 변경하면 프리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너무 높을 때는 프리뷰에서 빛을 지능적으로 클램프하여 적정 수치 이상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렌더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프리뷰는 렉탱글 라이트뿐만 아니고 모든 라이트에 적용됩니다.
라이브 프리뷰에서 씬의 라이트 조절의 유연성으로 인해 넥스트는 아주 빠르고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인테리어 씬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작업한 것에서 조명이 조금 더 추가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탁자와 매달린 조명에 라이트를 몇 개 설치할 건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V-ray 라이트 레이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피어 라이트와 렉탱글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리얼한 조명을 연출하기 위해 전역 HDRI 텍스처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HDRI 나이트를 텍스처 슬롯에 드래그하면 라이브 프리뷰에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밝아 보이는데요. 인텐시티를 1로 다시 내리겠습니다. HDRI는 인텐시티가 이미지 자체에 베이크되어 있기 때문에 V-Ray가 세기를 클램프할 수 없어서 빛이 오버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터랙티브 렌더를 해서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 AI 디노이즈가 시작되고 이미지가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렌더링을 멈추고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V-Ray 이전 버전에서는 수동으로 돔라이트 세기를 수정하거나 또는 카메라 익스포저를 수정한 후에 다시 렌더링하고 하는 테스트를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V-Ray 넥스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 기능이 있는데 바로 오토매틱 익스포저와 오토 화이트 밸런스 컨트롤입니다. 네,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세팅 카메라 탭에서 익스포저와 화이트 밸런스 옆에 새로운 오토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프로덕션 렌더링만 되기 때문에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멈출 때까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인터랙티브를 해제하고 오토 익스포저 설정을 활성화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네, 보시듯이 씬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고 노출이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HDRI에 색이 들어가서 컬러 온도는 약간 낮은 것 같죠? 여기 바로 오토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비교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렌더 영역을 그리고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켜겠습니다. 자,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오토 익스포저와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빠르게 결과물을 얻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씬에 각 다른 앵글의 카메라가 설치됐을 때 이 기능으로 아주 쉽게 일관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렌더 영역을 그리겠습니다. 오토 익스포저를 쓰는데도 이미지가 너무 밝거나 어둡게 느껴진다면 아래에 컴펜세이션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쉽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값은 밝아지고 반대는 어두워집니다. 여기선 좀 어둡게 하기 위해서 컴펜세이션 수치를 -1로 하고 렌더해 보겠습니다. 네, 왼쪽이 좀 더 어두워졌죠? 또 오토 익스포저와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애니메이션에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 최종 프로덕션 렌더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렌더 폼질을 하이로 올리고 디노이즈 세팅을 디폴트 V-Ray 디노이저로 다시 바꿉니다. 프로덕션 렌더링에서 V-Ray 디노이저를 추천하는 이유는 결과물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엔 렌더 아웃풋을 보겠습니다. 애스펙트 레시오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지의 가로와 세로 값을 고정하고 아웃풋 사이즈를 1020에 1500 픽셀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덕션 렌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로컬 PC보다 훨씬 더 빠르게 렌더링하기 위해 V-Ray 넥스트의 새로운 클라우드 렌더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듯이 클라우드 웹사이트가 열렸고 지금 작업의 이름을 정하고 최종 설정이 되었습니다. 서브밋된 모든 작업은 프로젝트 폴더에 할당됩니다. 기존 것을 사용하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브밋 하기 전에
렌더 모드와 파일 포맷과 같은 설정을 볼 수 있고 애스펙트 레시오 같은 설정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면 서브 이밋을 클릭해서 렌더링하면 됩니다. 씬이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완료되면 렌더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뷰 잡을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점차 렌더링 되는 것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서 전체 렌더 타임 같은 세부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오스 클라우드는 V-Ray Next4 라이노에 완벽하게 이식되었습니다. 가상의 머신을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에셋을 업로드하는 것 같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도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작업을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하기 위한 옵션도 있습니다. 또 씬을 변경하고 프로젝트를 다시 렌더링해야 하는 경우에는 V-Ray가 변경 사항만 업로드해서 필요한 만큼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렌더링하는 동안 프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왼쪽 툴바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세션엔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모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큐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대기 중인 작업과 현재 렌더링하고 있는 모든 작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프로젝트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10,000개의 렌더 작업을 포함할 수 있고 최대 100개의 작업을 동시에 렌더링할 수 있으며 이전 작업을 마칠 때까지 추가 작업이 대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리 작업해둔 2개의 렌더 이미지를 열어서 최종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오스 클라우드는 아주 편리하고 간단한 솔루션으로 높은 품질의 프로덕션 렌더를 간단하고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슈퍼컴퓨터 파워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 작업할 수 있고 일하는 중에도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V-Ray Next의 새로운 그래스호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간단한 익스테리어 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 메쉬 일부를 미리 V-Ray 지오메트리 컴포넌트에 연결해 뒀고 V-Ray 카메라를 V-Ray 렌더 컴포넌트에 연결해 놨습니다. 이전 버전에서 사용해 봤다면 익숙할 것 같습니다. 먼저 V-Ray 렌더 컴포넌트를 우클릭해서 렌더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V-Ray 매터리얼 컴포넌트로 V-Ray 그래스호퍼에는 각 4가지의 V-Ray 매터리얼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매터리얼 심플 컴포넌트는 디퓨즈,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같은 일반적인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매터리얼 프리셋 컴포넌트는 여러가지 프리셋을 고를 수 있고 컬러를 설정하는 스와치 프리셋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컴포넌트의 매터리얼은 현재 라이노 프로젝트에 있는 매터리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터리얼 프롬 파일 컴포넌트는 VR 맵 파일을 로드해서 그래스호퍼 지오메트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라이트를 보면 2개의 V-Ray 라이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는 라이트 리그에만 연결될 수 있는데요. 라이트 리그 하나에 라이트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지만 렌더 노드에는 하나의 라이트 리그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돔라이트 리그는 텍스처 인풋에 HDRI를 로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렌더 컴포넌트에 연결하면 이미지 베이스 라이팅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라이트 리그 심플 컴포넌트가 있는데 렌더 컴포넌트에 연결했을 때 기본 라이노 조명과 비슷해 보이지만 더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앵글을 회전하는 옵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이트 리그는 라이트 리그 선 시스템으로 라이노의 선라이트 역할을 하고 선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빛의 인텐시티 같은 여러분이 원하는 태양의 모든 기본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의 위치를 입력하면 태양의 위치를 컨트롤해서 낮 시간의 타임레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V-Ray 라이트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네, 이것은 렉탱글 라이트 같이 라이노의 V-Ray 라이트와 비슷합니다. 또 넥스트의 그래스호퍼에는 라이트 디렉셔널이라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추가됐는데요. 선라이트와 비슷하지만 렌더 이미지를 스타일링 할 수 있는 컬러, 섀도우 소프트니스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지점을 설정해서 해당 포인트에서 라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VA 카메라 컴포넌트는 카메라 포지션과 세팅을 컨트롤하는 데 사용됩니다. 넥스트의 그래스호퍼는 실제 카메라처럼 카메라 익스포저 컨트롤을 토글하는 새로운 설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미지에 밝기에 영향을 주는 ISO와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렌더를 멈추고 마지막으로 V-Ray 렌더인 프로젝트 컴포넌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그래스호퍼 씬 지오메트리와 조명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킹하지 않아도 그래스호퍼와 라이노 지오메트리를 결합할 수 있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연결하고 한번 렌더해 보겠습니다. V-Ray 컴포넌트에 매터리얼이 다 연결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매터리얼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지오메트리는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자, 프리뷰에서 보는 것처럼 라이노 프로젝트의 암석 바닥이 그래스호퍼의 지오메트리와 같이 렌더링 됩니다. 지금까지 V-Ray 넥스트의 그래스호퍼와 컴포넌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V-Ray 컴포넌트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씬을 보시면 미리 준비된 매우 유용한 V-Ray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V-Ray 지오메트리 그룹을 보시면 V-Ray 인스턴스와 프락시 메쉬가 있고 렌더 그룹에 V-Ray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자, 렌더에서 씬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보시면 물가에 V-Ray 프락시 오브젝트로 방파제 더미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렌더 노드에 카메라 노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V-Ray 프락시 메쉬는 VR 메쉬 지오메트리를 로드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디스크의 지오메트리를 유지한 채 렌더링할 때만 로딩할 수 있는 V-Ray 전용 파일입니다. 한 개 이상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로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팩터를 사용해서 랜덤하게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선 일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스호퍼를 사용하면 씬에 스캐터링된 프락시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브젝트의 카운트 슬라이드에 50을 입력하면 아까보다 괜찮아 보이지만 수치를 한 140 정도로 올려서 실제 방파제 같은 느낌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이제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V-Ray 프락시 메쉬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다양한 컬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라디언트 노드 매터리얼 프리셋을 만들어뒀습니다. 프리셋 노드를 V-Ray 프락시 메쉬 노드에 매터리얼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를 보시면 스캐터가 정의된 방식으로 그라디언트 컬러가 지오메트리에 매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가 여러 개의 매터리얼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간단하게 인풋의 매터리얼들을 연결하면 됩니다. 또 V-Ray 인스턴스 노드가 유용한데요. 이것은 스캐터링된 지오메트리의 위치, 회전, 크기의 랜덤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Ray 인스턴스의 장점은 뷰포트에 실제 메쉬 없이 수백 개의 그래스호퍼 메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가 겹쳐지지 않게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제 V-Ray 타임라인 노드를 설명하기 전에 프록시 노드를 해제하겠습니다. 다음엔 구조물의 정면이 잘 보이는 뷰에 다른 카메라로 바꾸겠습니다. 잠시 후 깨끗해지고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V-Ray 타임라인 노드는 지오메트리를 애니메이션하고 그래스호퍼에서 이것을 렌더링 하는데 사용됩니다. 타임라인 노드를 만들면 기본은 30프레임이지만 넘버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애니메이션 길이를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넘버 슬라이드를 연결해서 프레임 수를 240프레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 범위의 애니메이션을 렌더하고 싶다면
타임라인 노드에 스타트와 엔드 인풋을 사용하면 되는데 넘버 슬라이드 2개를 만들어서 연결하면 됩니다. 회색 부분이 타임라인에 보이고 애니메이션 범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우클릭하고 플레이와 플레이 렌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애니메이션 전체나 선택된 부분을 프리뷰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아직 타임라인을 지오메트리에 연결하지 않아서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네, 잠시 후에 타임라인 전체를 렌더링 할 것이므로 구간 설정된 넘버 슬라이드는 제거하겠습니다. 보시면 타임라인 노드에 아웃풋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라인으로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할 준비가 되면 V-Ray 렌더 노드에 연결됩니다. 다른 2개의 아웃풋은 그래스호퍼 데피니션에 사용됩니다. 여기 패널을 만들어서 아웃풋 2개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레임 아웃풋을 패널 노드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이동하면 프레임 아웃풋은 슬라이드가 위치하는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네, 이것은 애니메이션 되는 데피니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랙션 아웃풋을 연결하면 전체 슬라이드의 포지션을 기반으로 타임라인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0에서 1 사이의 소수점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더를 가운데쯤으로 움직이면 프랙션 수치는 0.5에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0으로 이동하면 프랙션 아웃풋은 0이 됩니다. 프레임과 프랙션 아웃풋 둘 다 사용되거나 필요에 따라 애니메이션 되는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웃풋을 살펴봤고 패널 노드는 삭제하겠습니다. 다음엔 파라메트릭 파사드를 위해서 미리 그래스호퍼 데피니션 컨테이너를 만들어뒀습니다. 어트랙션 커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물의 창 사이즈입니다. 모든 수치는 어트랙터 포지션의 0에서 1 사이의 소수점이고 건물의 창 사이즈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임라인 컴포넌트의 프랙션 아웃풋을 어트랙터 인풋에 연결하면 프랙션 수치가 증가할수록 어트랙터 포지션이 달라지고 창 사이즈가 변경될 것입니다. 자, 이제 컴포넌트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이 창 사이즈에 대한 넘버 슬라이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이동하면 어트랙터 포인트가 움직여서 창문 패턴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프레임에서 어떻게 애니메이션 되는지 쉽게 프리뷰 됩니다. 이제 프로덕션 렌더링 할 준비를 마치고 타임라인에서 렌더링하면 그래스호퍼의 전체 창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에 익숙해졌으니까 인터랙티브를 멈추고 전체 애니메이션을 프로덕션 렌더해 보겠습니다. 프로덕션 렌더링을 하기 전에 타임라인 아웃풋을 V-Ray 렌더 노드 인풋에 연결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래스호퍼가 렌더링할 프레임 수를 알게 됩니다. 다음엔 모드를 프로그레시브에서 프로덕션으로 바꾸고 샘플러 타입도 버킷으로 바꾸면 GPU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V-Ray Next 그래스호퍼는 V-Ray Next 라이노와 마찬가지로 GPU 버킷 렌더를 지원하는데 이것에 관한 건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엔 아웃풋 이미지에 우클릭하고 익스트랙트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노드가 생성됩니다.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애니메이션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렌더 이미지가 아무 곳에도 저장되지 않겠죠? 그럼 다시 렌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더블 클릭하면 경로를 지정하는 메시지가 뜨고 보시듯이 미리 경로를 세팅해 뒀습니다. 파일명은 파사드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 렌더 노드에 우클릭하면 렌더 애니메이션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렌더링이 시작됩니다. 애니메이션이 240프레임이기 때문에 렌더링에 몇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렌더링을 멈추고 미리 렌더링 해뒀던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 노드를 이용한 다른 클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가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듯이 지금까지 V-Ray Next 그래스호퍼의 기능을 사용해서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넥스트의 GPU 렌더링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새로운 멀티커널 GPU 아키텍처 덕에 V-Ray 넥스트는 전보다 평균 2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더 쉽고 빠르게 프리뷰를 볼 수 있어서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멋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연하기 위해 아까 씬과 비슷하지만 디테일이 좀 더 들어간 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에셋 에디터에서 렌더 엔진이 GPU인지 확인하고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른 프리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노이징을 켜고 엔비디아 AI 디노이즈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이미지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터랙티브 렌더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씬에 멋진 안개가 끼어 있지만 하늘이 좀 단순해 보이죠? 라이트 탭에서 돔라이트를 활성화하고 프리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HDRI 스카이가 배경에 나타나고 멋진 구름과 빛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램프를 활성화해서 빌딩 안에 빛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AI 디노이즈가 이미지를 빠르게 처리하고 GPU에서 아주 빠르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씬을 약간 줌인해보죠. 화면을 이동해도 아주 빠르게 인터랙티브 렌더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고 렌더에 맞는 다른 앵글을 찾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GPU 덕분에 이미지의 프리뷰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자, 다시 렌더 카메라로 돌아가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GPU에서 에리얼 퍼스펙티브 볼루메트릭 효과도 렌더링이 됩니다. 또 V-Ray 넥스트는 CPU보다 빠른 GPU를 활용해서 엔바이러먼트 포그를 사용해서 빛내림 같은 멋진 볼륨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씬에 있는 라이트 소스를 사용해서요, 빗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랙티브 렌더를 멈추고 뷰포트에서 라이트 설정을 한 후에 GPU에서 빛내림 효과를 주기 위한 엔바이러먼트 포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듯이 여기 광원은 위쪽에서 건물을 가리키는 기본 렉탱글 라이트입니다. 엔바이러먼트 포그를 사용해서 이미지에 놀라운 현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렌더 카메라로 돌아가서 렌더 세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볼루메트릭에서 엔바이러먼트 포그로 바꾸면 다양한 포그나 대기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여기 어펙티드 바이를 열어서 씬에 포그를 적용한 라이트 소스를 선택합니다. 돔라이트가 이미 선택되어 있지만 좀 내려가서 여기 렉탱글 라이트 3개도 역시 선택합니다. 어펙티드 바이 항목은 씬의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는 특정 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렌더를 한번 해보면 이제 씬에 멋진 안개층이 생기고 전체적인 톤은 훨씬 시원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설정을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부터 보자면 이 수치는 안개의 높이를 제어합니다. 하이트를 만으로 올리면 안개가 높아져서 돔라이트의 빛을 더 가리기 때문에 씬이 아주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부분은 렉탱글 라이트의 빛내림 효과가 더 잘 보이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안개를 옅게 표현하기 위해서 디스턴스를 6만으로 올리면 투명도가 높아집니다. 높이가 높아지고 거리가 증가해서 시야가 트여서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좀 더 기다리면 결과물에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이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제 프로덕션 렌더링 할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디노이즈를 기본 V-Ray 디노이즈로 바꿉니다. 다음에 인터랙티브 모드와 프로그레시브를 끄면 이제 GPU에서 버킷 샘플링으로 렌더링하게 됩니다. 버킷 렌더링은 메모리 사용량이 좀 더 줄어들어서 스왑 렌더링 성능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렌더링을 시작합니다.
렌더링이 시작되면 GPU 렌더링에 분할된 버킷이 보이는데 이것은 렌더링 퍼포먼스를 향상시킵니다.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렌더링을 멈추고 미리 렌더링 해둔 것을 보겠습니다. 히스토리 탭을 열고 VFB 히스토리를 활성화하면 GPU에서 버킷 렌더링한 파이널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토리를 닫고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렌즈 이펙트 탭을 열어줍니다. V-Ray Next에선 렌즈 이펙트를 업데이트하고 UI를 새로 디자인해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블룸과 글레어 같은 렌즈 이펙트의 간단한 설정으로 원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블룸 글레어 박스를 체크하면 파이널 이펙트 채널에 효과가 활성화됩니다.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인텐시티를 높이면 빌딩 안쪽 조명이 더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이즈를 높이면 빛이 밖으로 더 스며나오고 글로우 효과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로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아웃풋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모드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렌즈 이펙트가 최종 이미지에만 적용이 되지만 효과를 렌더 엘리먼트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양쪽 다 선택하면 이제 글레어 렌더 엘리먼트로 바꿔서 렌즈 효과가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룸 수치를 변경하면 블룸과 글레어가 혼합되는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값은 블룸 효과가 더해지고 글레어가 낮아집니다. 값이 낮으면 반대겠죠. 다시 최종 결과물로 돌아가면 조명에서 뻗어나오는 광선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인텐시티를 조금 낮춰서 좀 은은하게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비교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블룸 글레어 효과를 껐다 켜보면 최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렌즈 효과와 함께 V-Ray Next 4 라이너를 사용한 GPU의 최종 프로덕션 렌더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V-Ray Next는 또한 GPU 디스펄션 및 VR 스캔스를 포함한 GPU의 새로운 추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들로 인해 보석 같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디자인 워크플로우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V-Ray 매터리얼의 아베 수치를 사용해서 디스펄션의 양을 조절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투명한 오브젝트를 통과하는 빛이 컬러로 갈라지는 정도를 에뮬레이트 합니다. 따라서 GPU의 빠른 속도로 더욱 현실감 있게 렌더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귀걸이 이미지는 현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스펄션과 VR 스캔스 모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VR 스캔스 라이브러리에는 1000개 이상의 리얼한 매터리얼 스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GPU에서 리얼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의 스피커를 보시듯이 VR 스캔스는 여러분의 제품 디자인의 현실감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각 VR 스캔은 실제 매터리얼 샘플에 수천 개의 이미지를 포착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매터리얼의 느낌을 재현할 수 있고 GPU를 사용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V-Ray Next의 스마트한 툴과 직관적인 UI를 사용해서 그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게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댑티브 돔라이트와 오토 익스포저 화이트 밸런스 같은 신 인텔리전스 툴 외에도 엔바이러먼트 포그와 VR 스캔스 같은 새로운 GPU 기능 덕분에 더욱 빠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V-Ray Next 4 그래스호퍼를 사용하면 라이노에 익스포트 하지 않고 바로 V-Ray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V-Ray 타임라인 노드를 사용하면 그래스호퍼의 프로시듀얼 기능과 장점을 활용해서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넥스트의 강력한 새로운 기능으로 라이노와 그래스호퍼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욱 쉽고 유연해졌으며 원하는 결과물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V-Ray Next에 관심 있으시다면 chaosgroup.com에 방문하셔서 무료 트라이얼을 다운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 헬프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새로운 기능에 관한 추가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chaosgroup TV를 구독하시면 새로운 제품 및 출시에 관한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웨비나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